네, 시대 요구 속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직업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All About 신직업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흥미로운 신직업을 저희에게 소개시켜 주실까요? 이분과 함께합니다.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그쵸.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저는 한 두세 달 된 것 같아요. 이틀만 하면 찾아오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뭐 요즘 또 굉장히 좀 이제 채용이 조금 이제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또 계속해서 조금씩 수시 채용이 열리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과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정말 많이 바쁘신가 봐요. 오랜만에 뵀는데 얼굴이 좀 헬스케지신 것 같거든요. 네. 많이 바쁘셨어요? 여기서 더 불어날 순 없잖아요. 네, 무슨 저도 말씀이세요? 사회생활을 해야 하니까 네. 준비하고 좀, 있습니다. 네. 날씨가 또 굉장히 좀 잘 어울리게 이렇게 화사한 좀 맞아요. 호르니 의상도 입고 오시고 네. 더욱더 미모가 좀 빛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좀 취준생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렇죠. 좀 요즘 이맘때 가장 큰 고민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취준생의 고민은 이맘때든 저맘때든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나는 왜 떨어지느냐, 왜 나는 떨어지는지를 떨어졌다. 알려주지 않고 정말 내일부터 나를 보고 싶은 것 같이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고 끝인사도 막 또 봅시다 하고 왜 연락이 없느냐, 이것들이 항상 고민이지 않을까. 이게 무슨 소개팅 같은 시츄에이션이에요. 그러네요. 정말. 연락 드릴게요 하고 안 주는 시츄에이션.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연락 드릴게요 하고 안 주셨던 이유는 뭐였나요? 그분은 그러게요. 네. 왜 안 안 했을까? 왜 안 왜 주셨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근데 거죠. 저는 쌤만 오면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 웃음을 부르는 얼굴. 근데 어쨌든 잠깐 웃음기를 좀 싹 빼고 거기에 네. 대해서 어쨌든 제가 물음을 네. 제시했으니까 전 제 답을 하나 드리자면 네. 결국에는 약간 본인이 준비했던 답변 때문에 떨어진다기보다 즉흥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안 맞았던 경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본인이 이제 왜 이제 뭐 우리 뭐 지방근무 괜찮냐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자기 괜찮다고 하고 나왔다고 했는데 떨어졌다 뭐 이런 예가 최근에 있었거든요. 근데 싫지만 괜찮다고 했다고 근데 자기는 떨떠름하게. 괜찮다고 했다는 거예요. 떨떠름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빠 내가 뚱뚱해져도 나랑 사귈 거야? 싫지만 괜찮아. 이거 싫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뉘앙스들을 좀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민감한 질문 항상 나오기 마련인데 어떻게 보면 좀 테스트용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자리에서만큼은 그래도 그냥 괜찮은 척 달갑게. 네, 이게 필요한가 봐요. 정말 소개팅에서 여자친구가 정말 간을 보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냐 그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를 간파하시는 그런 센스가 좀 필요한 게 아닐까. 그 말 한마디로. 어디나 미끼는 있는 것 같아요. 천냥빚을 갚아야 되는데. 네. 네. 아니 저희가 늘 이렇게 좀 올라바운 신직업 저희가 만나볼 때마다 네. 궁금한 게요. 사실 이제 취준생분들은 신직업보다는 어떤 좀 기존에 있던 구직업들을 그렇죠. 많이 좀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좀 우리가 정말 이런 직업이 있었구나라는 걸 늘 좀 볼 때마다 약간 취준생분들 이런 직업으로 도전을 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종종 들거든요. 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신직업에 대해서 많이 호기심을 보이는 그런 분들도 계시나요? 신직업에 대해서 호기심을 보인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거죠. 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마케팅, 뭐 영업, 뭐 아니면은 뭐 공정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서 뽑는 직업군이 아니면 사실은 신직업이라고 여기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제 오늘 보기로 한 이 직업도 그러니까 어떤 직업 명칭을 딱 들이미는 순간 새로운 직업 못 들어본 직업 이런 걸 하는 사람도 있어요 라고 느끼시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어떤 직업이 탄생한다기보다 어떤 대기업에서 없는 직업명이면 그걸 신직업이라고 좀 여기시지 않나. 근데 거기에 대한 도전에 대한 어떤 수요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냥 워낙 채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개해드린 데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보면 우리가 유튜버도 몇 년 전만 해도 아니 그게 무슨 직업이야 맞아요. 막 이러다 지금은 진짜. 정말 각광받는 또 직업이 됐잖아요. 네네.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러면 오늘 좀 어떤 직업 소개해 주실지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 뭐 대기업에서 뭐 명명하는 어떤 직업군이 아니면 신직업이다라는 얘기를 잠깐도 말씀드렸는데 요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어떤 기업과도 연관성이 굉장히 큰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제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상시험은 좀
친숙한 단어고 네. 코디네이터도 이미 기존에 실존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이걸 붙여놓으니까 약간 낯선 느낌이 들거든요. 네, 임상시험 하면 이제 뭐 지하철에서 뭐 보셨죠? 뭐 땡땡병 관련 이제 임상시험자 모집. 네네. 이게 대학교 때 되게 핫했던 아르바이트거든요. 맞아요. 네, 특히 심리학과 이런데. 그쵸. 네. 막, 나 이거 드디어 뭐 약간 복권 당첨됐거든. 내가 당첨됐다고. 나 2박 3일 어떤 병원에서 갇혀있다 올 건데. 실험 대상. 30만 원 준다더라, 50만 원 준다더라. 이거 거의 복권 당첨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당첨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을 했는데 이게 그냥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시험에 적합한 지원자인지를 검증을 한 뒤 적합자들을 추려내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임상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라는 사람이 바로 이 지원자가 이 연구에 적합한 자인가를 검증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면 가장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는 뭐 좀 더 친숙한 뭐 단어로 뭐 혹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자면 연구 간호사라고도 불립니다. 네. 그래서 뭐 임상시험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뭐 지원자들을 추려낸다든가 뭐 아니면 예산을 관리한다든가 그래서 뭐 지원자들이 뭐 몇 시간 단위로 뭐 바이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한다든가 이런 총괄적인 그 임상시험을 뭐 운영 관리하는 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정이나 예산도 관리를 해야 되고 네. 또 참가자 적합한지도 따져야 될 것 같고 네. 뿐만 아니라 더 나아서 약물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죠. 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만큼 네. 책임감이 좀 막중한 직업일 것 같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임상시험 코디네이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고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제가 담당한 임상시험에 참여한 대상자분이 말씀을 못하셨다가 항암제 투여 후 일주일 뒤에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환자분의 고맙다는 목소리를 들었던 첫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김보미입니다. 저는 사전에 설계된 연구 계획서대로 윤리적으로 연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연구 과정에 참여하며 관리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상자의 건강 관리, 일정 조정 등 대상자 관련한 전반적인 부분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미국 시카고로 의학바이오 관련 학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유럽과 네덜란드에서 온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많은 간호학 전공자분들이 다국적 임상시험에 참여하면서 인류의 건강에 이바지한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간호학 전공자로서 한국에 돌아와 임상시험에 관한 정보들도 찾아보고 또 교내에 개설되어 있는 의학바이오 과목, 특히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관련한 과목들을 이수하면서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건 관련 전공, 의학이나 간호학, 약학, 그리고 생명공학, 임상병리 등 그러한 전공자분들은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를 언제든지 지원 가능합니다. 사실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약제나 또 기기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이해 또는 환자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분들이라면 누구든 지원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로 업무하기 위해서는 먼저 40시간의 임상시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음해에는 24시간의 심화과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또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대학 졸업 직후 바로 제가 희망하였던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로 업무할 수 있게 되어서 상당히 기뻤습니다만 또 부담감도 컸습니다. 한 연구의 조정자로서 제가 연구 전반을 관리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컸고 또 제 역량에 따라 데이터 수집의 질과 또 환자분의 관리 이런 부분들이 좌우된다는 것이 상당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구 계획서에 따라 차질없게 진행을 하고 또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분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기쁘고 보람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로 업무하기 위해서 들어야 할 필수 교육 시간들 이외에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연구와 관련된 질병에 대한 트렌드와 그리고 신약의 트렌드를 알아보기 위해서 분기별로 국내외 학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개최되는 CRC 세미나에 참석하여 함께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외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임상시험에 대해 보다 친숙해지고 또 그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진 편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합니다. 실제로 임상시험 참여 권유를 받은 몇몇 대상자분들께서는 나를 실험 대상으로 보냐며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유관기관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임상시험에 참여한 대상자분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었을 때 가장 보람이 됩니다. 제가 담당한 한 임상시험에 참여한 대상자분께서 말씀을 못하셨다가 항암제 투여 후 일주일 만에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항암제는 2018년에 한국과 미국, 유럽의 규제기관의 시판 허가를 받고 현재 많은 대상자분들께서 복용 중에 있는데요.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로 상당히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떤 약물이나 기기의 탄생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정직,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직업군에서나 강조되는 덕목이지만 특히나 임상시험 코디네이터에게는 더욱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상시험은 특히나 대상자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또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과 또 임상시험 시행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매사에 정직하여야 합니다. 국내외로 신약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국가적 지원이 높아지면서 임상시험 시행 건수도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 설계도 복잡해지고 있어 임상시험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력 충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임상시험 코디네이터의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를 교육하는 교육자로서도 일해보고 싶습니다. 타인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을 믿고 나아가세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힘,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네,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관련 영상 먼저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임상시험 분야의 최근 현황을 먼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전 국민이 지금 막 백신 이야기도 하고 있고 네. 또 우려 섞인 관심을 많이 보이는데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쵸.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뭐 의료에 대한 지식에 대해 박학했던 맞아요.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이게 되게 정말 웃픈 현실인 거죠. 코로나 이야기를 정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뭐 앞으로 우리가 마스크를 뭐 안 쓰고 살 일은 없을 것이다 라든지 뭐 코로나는 앞으로 독감처럼 같이 가는 것이다 뭐 라든지 코로나가 끝나봤자 뭐 또 다른 이런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올 것이다 정말 많은 뭐 이런 예측들 뭐 평가들이 분분한데 이만큼 굉장히 질병이라든지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와 관심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선 우리는 직업을 보는 이제 시간이니까 이 직업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수요 또한 높을 것으로 일단 예측이 됩니다. 그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 코로나 백신이라는 것이 개발이 되려면 우선 임상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 네, 일단 굉장히 중요한 이제 수순인데 당연한 수순인데 뭐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지만 이 우리나라가 좀 개발이 굉장히 더딘데 우리나라가 제약 기술이 굉장히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임상시험자를 모집하기가 쉽지 않아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임상시험자를 모집하기 어려운 이유가 지원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네.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적어서라고. 네, 이게 굉장히 뭐 좋은 아이러니하네요. 아이러니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임상시험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이미 다 통과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코로나에 걸린 사람에게 시험해보는 이 2단계, 3단계 네, 연구가 좀 어려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이 임상시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이 임상시험에 대한 것은 앞으로 아무래도 이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전망은 굉장히 좋다라고 네,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코로나 치료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바이오나 제약업이 이제 네. 유망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약을 개발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임상 지원자, 자원자들이 네.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주로 이런 코디네이터들은 신약 개발 그 임상에만 좀 참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상시험 하면 신약, 뭔가 제약, 뭔가 이런 것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뭐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신약 개발이겠죠. 그런데 뭐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에 취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수술 같은 경우에도 뭐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수술을 했는데 뭐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한다라는 새로운 수술법을 이제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제 취직을 하셔서 이제 새로운 수술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술법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 임상시험에 좀 이제 뭐 환자분께서는 뭐 한번 도전을 해보시겠습니까? 라는 이제 서약서를 쓰고 새로운 수술법으로 이제 시술을 받으시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수술법을 개발한다던가 또는 의료기기, 요즘에 헬스케어가 굉장히 핫한데 새로운 의료기기를 이제 적용해보는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뭐 제약회사, 의료기기 개발회사, 대학병원 등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를 아까 연구 간호사라고도 이제 표현할 네.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반 간호사와 비교를 했을 때 좀 어떤 차이점, 단순히 연구에 참여하는 것 말고 다른 차이점도 있을까요? 뭐 사실 일반 간호사라는 표현이 뭐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이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흔히들 간호사 선생님은 우리 주사 놔주시는 분 이렇게 그렇죠. 네. 네, 사실은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우리가 흔히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간호사라는 어떤 그 개념은 이제 뭐 정말 주사를 주로 놓으신다던가 우리 차트를 봐주시는 분들은 임상 간호사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간호사라고 불리는 분들은 임상 간호사고 이 연구 간호사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럼 그 연구 간호사 분들이 바로 이제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라는 이제 직업으로 불리는 이분들은 어떤 업무를 하냐면 이게 정말로 이제 환자들을 이제 돌보시면서 주사 놔주시고 뭐 이렇게 바이탈 체크하시고 이런 이제 아픈 분들을 치료하는 업무는 아예 하지 않고요. 연구 간호사로 뽑힌 분들은 연구에만 몰두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코로나 백신을 이번에 개발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땡땡 연구 간호사는 이번 땡땡 코로나 백신 뭐 연구 개발에 투입이 되기로 하였다 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이 뭐 이 연구에 뭐 투입이 되기로 했다. 그러면 그 1억 원을 뭐 연구자를 모집해서 뭐 그들에게 지불하는 금액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까지 하는 분들도 있고요. 뭐 예산 집행을 하고 나서 그거를 뭐 이제 지출 뭐 이런 것들을 뭐 세부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연구 스케줄을 이제 짜는 거죠. 뭐 1일차에 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투약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연구를 기획하신 교수님들과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뭐 그런 것들을 쭉 하신 다음에 실제로 그분께 뭐 3회차를 뭐 투약하기로 했다. 1회차 투약에 어느 정도 변했다. 이런 것들이 일일이 체크를 해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결과를 이제 뭐 어떤 보고서를 이제 제출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페이퍼 워크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임상 간호사 분들은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지만 연구 간호사 분들의 페이퍼워크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요구되어지는 역량은 정말 엑셀, 파워포인트, 네. 뭐 워드 이런 오. 네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우리 이제 임상 간호사 분들은 정말 주사를 안 아프게 놓는다든지 혈관을 기가 막히게 찾는다든지 네. 이런 쪽의 역량들이 요구된다면 좀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 임상 간호사 분들 게 직접적으로 면접에서 중요하게 보지 않았던 그런 이제 문서 작업들을 위주로 조금 더 역량이 요구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하는 업무도 다르고 요구되어지는 역량도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상 나갈 때 얘기 조금 나눴었는데 네. 그러면 간호사 출신인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직업일까? 아니면 저희처럼 아무것도 배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뭐 절차를 거치면 될 수 있는 걸까?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의상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그래서 바느질을 잘한다고
그러니까 의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이거 기가 막히게 꼬맨다고. 뼈를 네. 때리시는 네, 또. 제가 성형외과를 갈 수는 없는 거라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간호사 출신이라는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경력은 없으셔도 채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력은 일단 굉장히 항상 이제 어떤 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경력직을 위주로 채용을 하느냐일 텐데 우선 경력직을 뭐 당연히 이 세상 모든 직업군이 경력직을 우대는 하지만 경력직 위주로 채용되는 어떤 그 이제 필드는 아니다. 이걸 먼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간호학과 전공자 굉장히 우대를 하겠죠. 그 이외에 생명공학 및 생명과학과 뭐 혹은 그 이외에 뭐 자연 계열의 어떤 이제 여러분께서 이런 뭐 사람에 관한 생명에 관한 것들을 다루시기에 충분한 뭐 혹은 제약 관련된 이런 어떤 유수의 이 분야와 관련된 어떤 전공을 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기계공학이다. 이러면 좀 어렵겠죠. 기계를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사람의 어떤 생명을 다루거나 제약을 다루거나 이러긴 좀 어려울 테니까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의료기기를 이제 다루시는 분들이 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기계나 뭐 이런 쪽이 아닌 생명과 관련된 그런 쪽에 이제 공학이라면 이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전문대졸 이상인 분들이면 충분히 그런 이제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면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다만 여러분께서 이제 의학 관련된 이제 전공을 하셨거나 생명 관련된 전공을 하셨을 때 이 용어와 어떤 전공과 임상 관련된 용어 및 지식은 약간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교육기관에서 이제 수료를 하신다거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신 뒤에 이제 면접을 보시거나 지원을 하시면 훨씬 더 유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 관련된 어떤 이제 교육 수료자는 우대를 하고 있다. 그런데 반드시 해당 관련 경력자들 위주로 채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 요걸 이제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내에서의 이제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고용 현황은 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현황했을 때 가장 궁금하실 수 있는 건 이제 연봉이 그렇죠.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월급 기준으로 뭐 세전 이제 180만 원에서 250만 원 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중소 중견 기업의 월급 정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 180만 원과 250만 원은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시설의 컨디션에 따라 다른 거라 이건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를 보시고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채용 공고에 그 연봉은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건 참고가 가능하시고요. 다만 좀 여기에서 지원 시에 팁을 드리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체혈, 그러니까 피를 뽑는 거, 체혈이라든지 예산 운영이라든지 이런 서브적인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180만 원에 가까운 선이다 하면 좀 이제 월급에 비해서 업무가 좀 많다라는 거는 이제 평가하시고 지원하시면 되겠다 정도의 팁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